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통일된 안을 제시하고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휴전 연장 발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국익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결국 휴전 연장을 발표했군요. 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며 이란이 단일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공격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제안을 제출하고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언제까지 휴전을 연장할지 종료 시점도 명시하지 않아서 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준비 태세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JD 벤스 부통령이 파키스탄행을 보류하면서 이상 기류가 감지됐는데요. 악시오스는 이란이 2차 협상 참여를 약속하지 않아서 출발이 보류됐다며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란 내 반발이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는데요. 미국의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دلیلش هم روشن هست. این به منزله بی‌تصمیمی نیست. دلیل این وضعیت این هست که ما با پیام‌های متناقض، رفتارهای ضد و نقیض و اقدامات غیر قابل قبول طرف آمریکایی مواجه هستیم. 바가이 대변인은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이란 상선을 납포한 건 해적행위라며 미국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란은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응도 내놨죠. 네, 이란은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거고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휴전 연장이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용 계책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참모는 X에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해상 봉쇄에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의 중간형 매체죠. 타스님은 미국의 해상 봉쇄 유지는 적대 행위라며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고 필요하면 무력으로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휴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휴전 연장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건데요. C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2차 종전 협상이 성사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차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와 군사공격 재개 압박을 병행해 왔는데요. 지난 토요일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we're talking to them and, we're taking a tough stand. So we have a much different view on it than other presidents. They've gotten away with murder for 47 years. They're not getting away with it anymore. 네, 그리고 미군이 이란 전쟁을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한반도에서 반출하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다고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사드 시스템을 옮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사드를 중동에 재배치한 것이 대북 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브런슨 사령관은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탄약이 현재 이동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발언도 있었는데 이 사드 시스템 전체가 아닌 요격 미사일 등 일부 자산이 중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ve not moved any THAAD systems. So THAAD still remains on the peninsula currently. We are sending munitions forward. And those are sitting right now waiting to move. Okay.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9일 보도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대비를 위해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브런슨 사령관은 탄약 이동을 준비하기 위해 오산 공군기지에서 사드 시스템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이 사드는 한반도에 계속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는 않아야 한다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역량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운용에 있어서는 주한미군 현대화를 언급하며 규모보다는 역량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은 오늘 파키스탄에서 예정된 2차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미국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은 현지 시간 22일로 예정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2차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파키스탄을 통해 최종적으로 협상 불참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당초 파키스탄의 중재와 미국의 휴전 요청에 따라 미국이 수용한 10개 조항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휴전과 종전 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합의 직후부터 약속을 어겨 협상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پیام‌های متناقض، رفتارهای ضد و نقیض و اقدامات غیر قابل قبول طرف آمریکایی مواجه هستیم. 중재국 파키스탄은 계속 이란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지도부가 2차 협상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왔다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종전 협상 전망이 오락가락하면서 미국 대표단의 파키스탄 행도 혼선을 빚었습니다. I think not having clarity on the deal or what will be the deal is one of the reasons that is creating confusion about the delay of the travel of the Vice President and the JD Vance and the Kushner. 이스라엘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전쟁 재개 준비에 들어갔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고위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미 조율을 마쳤으며 즉각적으로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란에 무기를 지원한 개인과 단체 등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21일 이란에 공격용 무인항공기 부품을 조달하거나 탄도미사일 추진체 전구체를 조달한 혐의로 이란과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개인 8명과 단체 4곳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가 이란에 대한 미 재무부의 제재 프로그램인 경제적 분노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선언한 가운데 2차 협상이 한층 불투명해졌습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최대 쟁점은 역시 핵 농축 제한이었는데요. 이란의 완전한 핵 포기를 천명해온 트럼프 대통령, 어제는 SNS에 현재 이란과 추진 중인 핵 합의가 지난 2015년 오바마 정부가 체결한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2015년 체결한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15년간 300kg으로 제한했는데요. 전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협상의 난항을 겪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핵 포기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1차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미국은 20년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반대로 이란은 최대 5년을 제시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는데 핵 농축 중단 기간과 우라늄 반출 문제가 2차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양측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한 중재안도 하나둘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 이후 10년은 저농축 허용을 뜻하는 이른바 10+10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 우라늄 반출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 440kg 전량을 미국이나 제3국으로 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란은 주권국가 고유의 권리이고 평화적 목적임을 강조하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핵 관련 쟁점 이외에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와 전쟁 배상금 등 쟁점이 산적한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
전방위적 압박 전술을 내세우며 몰아치는 협상 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들의 축구 스타일처럼 침대 축구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이란의 팽팽한 대치. 시간은 벌었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고도 험난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미군이 며칠 전 이란 선박을 납포한 데 이어 이번엔 인도양에서 이란 관련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에 실린 물건이 중국이 이란에 보내는 선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군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반하던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21일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원들이 헬리콥터로 유조선 티파니호에 내려 수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19일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국적 선박을 함포로 사격해 납포한 데 이어 이번엔 인도양으로까지 대이란 봉쇄 작전을 확대한 겁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재 선박들이 어디서 활동하든 이를 차단할 거라며 전 세계적인 해상 단속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해역은 제재 선박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합참의장도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호르무즈뿐 아니라 다른 작전 구역에서도 이란을 지원하는 선박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are also conducting similar maritime interdiction actions and activities in the Pacific AOR against those ships that left that area before we began the blockad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선박 납포로 이란의 재무장을 차단했다며 중국의 지원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포한 선박에 좋지 않은 물건들이 실려 있었다면서 중국이 이란에 보내는 선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이고 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놀랐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군의 호르무즈 봉쇄가 중국과 이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에도 힘을 싣는 것이어서 5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가는 가운데 이란 의회 상임위에서는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이란이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전쟁으로 이란이 계획한 홀로코스트를 막았다며 끝까지 가겠다는 강경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스라엘과 양자 협력 협정을 중단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이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가 휴전을 위반했다며 레바논 남부에 다시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또 이란에서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며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부가 제2의 홀로코스트를 계획했다고도 주장하면서 단호한 행동으로 이를 막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יחד עם ידידתנו הגדולה ארצות הברית, ריסקנו מבעוד מועד את מכונת ההשמדה של המשטר האיראני. הרחקנו מעלינו איום קיומי מיידי. 유럽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레바논 군사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론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등 일부 회원국의 요청으로 EU 외무장관들은 이스라엘과 협력 협정을 중단하는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L'attitude d'Israël est totalement inacceptable, a entraîné le Liban dans une guerre qu'il n'a pas souhaitée.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등은 반대하는 등 회원국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정 중단으로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전쟁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의 유럽 내 입지가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Also so etwas halten wir für unangebracht. Dennoch muss man natürlich mit Israel über die kritischen Fragen miteinander sprechen. EU 외무장관들은 또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는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이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이란 정권에서 호르무즈 봉쇄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이들을 겨냥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예정됐던 20일 개최는 일단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휴전 연장을 발표했고 이란도 22일 협상에 불참할 뜻을 최종적으로 알렸는데요. 지금 미국은 이란 탓, 이란은 미국 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어떤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보세요? 일단 뭐 이란 측에서 하는 얘기는 미국의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이번 협상에 나오지 않겠다. 일단 그걸 문제 삼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납포한 이란 선박 이것도 문제다. 이거 다 휴전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아바스 아락지 외무장관이 1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빌미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했다가 바로 또 다시 봉쇄를 재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열지 않으면 휴전 협상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것이 이란 쪽에서 계속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면 미국 쪽에서도 사실 면을 살리고 협상 테이블로 이란을 끌어내고 싶지만 미국 쪽에서도 갑자기 지금 봉쇄를 해온 거를 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 파키스탄의 역할을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경남 진주시 정촌면에서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 부딪히면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조합원 3명이 사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물류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운전자 4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물류차를 막는 피해자들 들이받고 정차 없이 진행했다. 그리고 사상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제 진주 집회 현장에서 물류차로 조합원들을 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전남본부 조합원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조금 전 경찰이 살인 혐의로 운전자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조합원 3명 사상, 물류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동 사태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됐다. 그리고 통일된 제안을 낼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휴전을 언제까지 연장할지 그 시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시한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휴전 연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은 공이 이란 코트에 있다라는 입장이죠. 즉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이란이 결정하면 휴전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급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일단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화물선 또 유조선을 통제하는 것이 이란 경제를 압박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또 사실은 뭐 폭탄을 발전소나 여러 가지 시설을 공격해 본들 그것이 뭐 상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 목줄을 죄는 경제 제재는 생각보다 타격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시한에 이제 연연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한이 대여섯 번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한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뭐 휴전협정에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일단 이란 입장은 정말 복잡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차 협상의 뒷얘기 외신을 보면 80명가량의 이란 대표단이 왔는데 30명이 의견을 냈다라는 얘기죠. 이게 도대체 혁명수비대 팀인지 외교부 팀인지 페지스키안 대통령 팀인지 정말로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배드캅, 굿캅 어떤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역할을 떠나서 너무 단일안을 내기에는 여전히 어렵다.
그 근본 입장은 결국은 우리가 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미국의 항복에 가까운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느냐. 이게 이제 혁명 수비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 시간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미국의 해상 봉쇄에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군사적 대응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휴전 준수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미국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통해서 또다시 전쟁 재개를 노리는 게 아니냐. 휴전은 전쟁 준비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전쟁 재개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휴전 상황에서는 미국의 공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휴전 협정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 이란 입장에선 우리는 미국의 휴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국 쪽을 압박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시간이 아무런 성과 없이 협상 재개 없이 계속 시간만 간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휴전 시한에 대해서 지금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가 휴전 시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내일 오전 9시까지였는데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시한을 연장한다라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밝힌 거잖아요. 이렇게 휴전 시한을 일방적으로 밝혀도 이게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시간차, 시차를 반영한 또 해석도 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란 내부에 통일된 의견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은 이번 그나마 이 휴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파키스탄의 정말 중재 노력이거든요. 파키스탄은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하고의 거의 동맹 수준의 협력 관계를 갖고 있고요. 또 시아파 상당수 국민들이 또 친이란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휴전이 물거품이 되면 파키스탄이 전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와 총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에 대해서 감사를 아주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표현을 썼고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휴전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제 그런 요구에 대해서 미국은 뭐 일단 수용하는 것이 낫고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을 통제한다면 뭐 내가 포탄을 미사일을 안 날려도 뭐 이란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이 투스카오 화물선이 이제 납포가 돼서 지금 5,000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미국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죠. 그다음에 또 유조선 납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전 시한이 이게 무슨 휴전이냐라는 것이 이란의 입장이기 때문에 휴전 시한이 뭐 오늘 9시냐 내일 9시냐는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아마 이란 혁명수비대도 맞대응을 해서 미군이나 또 친미 국가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맞대응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안한 휴전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양측에서 모두 군사적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외신에서는 모주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의 회담 승인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부의 분열이 극심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부 상황 어떤가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지고 있는 소식통 아니면 정보통을 통해서 이란이 분명 이번 2차 휴전 협상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벤스 부통령을 파키스탄을 보내려고 준비를 다 했었고 자,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탑승 시간을 얼마나 앞두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결국 벤스 부통령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던 것인데 결국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일부 보도에서는 또 모주타바 최고 지도자가 협상 승인을 했다.
그런데 결국 최종 결론은 이란 쪽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는 이번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 결국 이것은 이란 내부 쪽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분명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막판에 틀어져서 어떤 이유인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보도를 보시면 혁명수비대 쪽에서 미국의 우유부단함, 그다음에 모순된 메시지, 그다음에 용납할 수 없는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협상이 이란 쪽에서 거의 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줬다. 자, 이런 것들이 자극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지만 어쨌든 지금 이란 내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상당히 지금 혼선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란이 협상 국면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해협 봉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봉쇄를 유지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통제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계속될 것 같네요. 네, 뭐 핵 문제가 안 풀린 이상 예. 동전에 앞뒤인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통제 봉쇄, 역봉쇄인데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이제 이란이 조금 답답함을 유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박이 수출입이 통행이 돼야지만 사실은 이란 경제가 돌아가고 또 중국으로 가는 원유 90% 그것이 이제 수출이 이루어지고 또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자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막아버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휴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본인이 이제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입장이고 휴전 시한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일종의 뭐 굉장히 불안한 지금 상황이고요. 예. 투스카호 그 화물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외교부가 어제 성명을 처음 냈습니다. 이 선박은 중국 선박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데 이게 이제 상하이 인근 항구를 떠나서 주하이라고 남측의 가오린 항을 이제 출발해서 항해를 하는데 6시간 정지 명령을 어겼다는 게 미국 주장인데 예. 이제 이중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물자를 수입할 때 이게 민수용이 있지만 군수용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과염소산 나트륨이라는 이제 화학 물질인데 이게 미사일 고체 연료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미국은 중국과 이란의 이 특수 거래를 차단해야 되며 또 미사일을 막아야 되는데 원료 반입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물자라는 게 뭐 군수용으로 쓰이고 민수용으로 쓰는 게 구분이 그렇게 분명치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풀어야지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마 협상장에 나오기가 쉽지 않겠느냐. 지금 뭐 바이디라고 이란 혁명군 총사령관이 이제 강경파고 갈리바프 국회의장,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이 협상파인데 이런 상황에서 협상파들이 목소리를 내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자국의 선박이 납포되니까 결국은 강경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가 지지 않았는데 왜 미국의 이런 수모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걸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측이 접점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이란의 선박 2척에 대해서 이제 납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좋지 않은 물건이 실린 배를 납포했다. 아마 중국에서 보낸 선물일 수도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만약에 배에서 제재 대상인 물질이 뭔가가 나온다면 미중 정상회담에도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과염소산 나트륨이라는 화학 물질은 분명히 미사일 고체 연료에 들어가는 건 분명인데 그게 또 뭐 민수용 어떤 물질을 만드는 데 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용도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에 관해서 미국 측 주장과 이란 주장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 정보가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데이터를 받아서 미군을 공격한다는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간의 이 접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일종의 뭐 한 건
건수를 잡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동안 예의주시했는데 드디어 물증을 잡았다라는 게 이제 워싱턴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여전히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시간이 벌써 흘러서 5월 14, 15입니다. 벌써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양측이 어떤 확인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오면 좋지만 미국이 여러 가지 압박을 하면서 우리가 회담하는 거는 좀 여의치 않다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 중인데 내가 아직도 안 끝났는데 베이징 가서 여러 가지 화답, 덕담을 주고받는 건 맞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란 전쟁이 분명히 미중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 국면에서 중국도 또 하나의 문제로 생겨날지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부분이 바로 핵과 관련된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오바마와 바이든 대통령이 체결한 합의한 그 핵 합의보다 훨씬 나을 거다 이렇게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10+10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걸 미국이 이란에 제안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이 안이 훨씬 좋은 안이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요. 그 이후에 10년 동안은 3.67% 정도의 우라늄 농축을 아주 저농축이죠. 허가한다라는 이제 방안인데 결국 20년 우라늄 농축 중단을 원했던 미국의 입장이 조금 누그러진 것이고요. 좀 현실적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겠죠. 이란 측에서는 이거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5년 아니면 7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정도에서 타협을 하고 나머지 10년은 저농축 우라늄을 3.67%를 허용하는 것인데 결국 이제 2015년 오바마와 체결한 핵협정에서도 3.67%를 허용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바마 때 협상보다는 좀 나은 미국 측에 유리한 협상을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조건을 좀 높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란 측에서 이걸 안 받아준다면 결국 협상 타결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양보를 해서 10+10이라는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란이 이걸 받는다면 협상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니까 2018년 미국이 핵 합의에 일방 탈퇴했을 때도 이란은 이후 1년간 약속을 완벽하게 이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에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 억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전임 정부 오바마 정부와 맺은 협정을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핵협정을 다 찢어버리고 완전히 탈퇴를 해버린다. 그럼 이란 입장에서 남아서 내가 이 협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최소한 1년은 지켰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60에서 70까지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히 트럼프 대통령에도 조금 책임이 있고 이란 측에도 책임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22일로 예정됐던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종전협상, 2차 종전협상은 엎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연장한다라고 밝히면서 시한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로는 양측의 협상 스타일이 워낙 다르고 또 메시지 혼선도 있다라는 문제점이 꼽히고 있는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이 이미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휴전 시한을 놓고도 오락가락 은근슬쩍 연장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런 메시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양측이 최악의 파트너들끼리 만난 것 같아요. 정말 상극이라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왕의 입장에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안보 현안을 관리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아침 저녁으로 널뛰기 발언이 분명히 있었고요. 말이 토크티브 너무 이제 말씀이 많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모순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를 상대로 휴전 협정을 한다는 것은 그쪽 지도자의 요구를 100% 수용해야지 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그럼 테헤란의 입장은 어떠냐? 여기 또한 워싱턴 못지않게 복잡합니다. 혁명수비대라는 군입니다. 사실은 보통 정상국가에서는 군이라는 건 민의 통제를 받죠.
그런데 여기는 뭐 모즈타파가 혁명수비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통은 팔레비 왕조가 혁명으로 물러난 다음에 하메네이가 들어선 다음에 혁명수비대에 힘을 실어주고 혁명수비대를 통해서 이란을 통치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면에 나서는 외교협상파, 뭐 아라그치 외무장관, 갈리파프, 또 페제스키안 대통령 이런 협상파들이 과연 얼마나 실권이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파키스탄의 협상장에 가서도 현장에서 오히려 이견이 노출돼서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따로 불러내서 이제 의견을 조정할 정도로 단일안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와서 각자 자기 상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바이디 총사령관한테 전화하고 이쪽은 다시 페제스키안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그러니 단일안이 나올 수가 없는 정말 양측이 이보다 더한 협상 파트너들은 없다. 정말 최악의 협상 파트너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휴전이 정말 단시일 내에 하는 것은 어렵고요. 조금 전에 송 박사께서 얘기를 했는데 2015년에 JCPOA라는 이란 핵 협의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12년 걸렸습니다. 2000년대에 고농축 우라늄 정보를 입수하고 유럽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12년 걸려서 지금 말았습니다.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10+10 안을 얘기하지만 저는 뭐 숫자 노름에 불과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휴전협상에서 완전히 타결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아마 봉쇄보다도 더 어려운 게 핵주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이 양측이 시행착오를 저는 좀 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봅니다. 네, 앞서 12년 걸렸던 협상이 단 2주 만에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란 측 얘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에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 교수님께서도 바히디 총사령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사람이 실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아흐마드 바히디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실은 전쟁 전에는 부사령관이었는데 원래 사령관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죠. 그러면서 자동으로 본인이 부사령관에서 지금 총사령관이 됐는데요. 국방부 차관도 역임했고요. 국방부 차관도 역임했고 그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에 해외 공작 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도스 부대. 가장 엘리트 부대입니다. 혁명수비대도 엘리트 부대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엘리트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고도스 최정예 엘리트 부대 또 사령관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혁명수비대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사령관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강경파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보다는 무력, 전쟁. 그러니까 미국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다. 미국과는 어쨌든 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전쟁을 이해할 수 있지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지 협상을 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알리 하미네이가 사망하고 나서요. 이란의 실권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게 혁명수비대가 쥐고 있다. 그러면 그 혁명수비대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결국은 아흐마드 바히디 지금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혁명수비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나오는 모든 정책들 호르무즈 해협을 절대 우리가 미국 쪽에 내주지 않겠다. 계속해서 우리 통제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걸 풀어야 우리가 협상에 나갈 수 있다. 이 모든 정책들은 결국 아흐마드 바히디가 지금 뒤에서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금 열흘간 임시 휴전에 나선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스라엘은 계속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공습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것도 협상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공습이 더 격렬해지면 이란 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휴전을 지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휴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양측에서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베이루트 남부 즉 그 수도를 다시 한번 공습을 한다면 이게 크게 이제 이란 쪽에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현 수준에서의 어떤 공방전은 아직까지는 이란 측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협상 중에 또 이스라엘이 또 단독 행동으로 헤즈볼라를 공격하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한 마을에서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 내에 마가 지지층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조금 이스라엘, 제가 뭐 이 전쟁에서 특정 국가를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왜? 네. 전쟁은 각자 국가의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조금 레드라인을 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 문제, 또 과거 역사에 이렇게 돌이킴이라고 할까요? 우리 네타냐후 총리께서 제2의 홀로코스트를 막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홀로코스트는 2차 대전 전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걸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한테는 아주 끔찍한 기억인데 과연 그게 21세기에 제2의 홀로코스트가 나올 수 있느냐. 그 당시는 뭐 독일이라는 강력한 반유대 국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란이 과연 이스라엘을 그렇게 홀로코스트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명분으로 제2의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과잉 오바를 보이니까 이 유대인 병사가 예수상을 망치로 쳐내는 그런 이제 화면을 내보냈는데 이것 또한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종교 개념이 끼어지면 복잡한데 지금 이게 또 종교가 개입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일종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미국의 이런 세력들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일으키고 이거는 서부 사회의 전통 기독교 개념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최소한 저는 징역형에 보내야 되는데 30일 구류형이라는 아주 경징계를 이스라엘이 한 거는 이스라엘이 조금 집단 이성을 저는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금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 예수상 같은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지금 이 텔아비브가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즉각 사과 입장을 내면서 문제를 잠재우려고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뭐 예수상이 어떤 그 안에 무슨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인데 저걸 갖다가 저렇게 망치로 두드려 깨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 외무부는 물론 네타냐후 총리도 저것은 용인할 수 없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교, 그다음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스라엘 지지층을 잃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후에도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군을 다시 한번 종교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네, 어찌됐건 예정됐던 2차 종전 협상은 열리지 못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2차 협상이 미뤄져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군사적 충돌로 다시 돌아갈지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코스피가 6,38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결국에는 합의에 이를 거란 낙관론 속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기대와 돌아온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전 협상 재개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 상승세는 출발부터 매서웠습니다. 전장보다 1.34% 상승한 6,302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오름폭을 키우더니 오전 9시 10분쯤 6,355를 기록하며 장중 전고점을 2달 만에 돌파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간 코스피는 6,380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결국엔 합의에 이를 거란 낙관론이 팽배한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와 2차 전지 대형주들이 탄력받았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122만 8천 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고 삼성전자도 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일단 지금 완전히 전쟁 끝난 건 아니지만 전쟁 끝날 거라고 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수요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지금 오늘 하이닉스도 또 신고가를 만들었고.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도 한몫했습니다. 외국인은 하루에만 1조 3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위험선호 심리 회복으로 한 달여 만에 1,4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폭발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호조 덕에 글로벌 투자은행들 역시 한국 증시에 대한 눈높이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휴전 시한 만료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은 여전한 변수지만 시장 관심이 전쟁 리스크에서 기업 실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 속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짙어진 모양새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임기를 시작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와 금융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등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한 재가로 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신 총재는 취임 일성으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중동 전쟁으로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물가와 금융 안정, 건전성 지표를 활용한 조기 경보 기능 강화 등 중점 추진 과제들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으로 물가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만큼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 운영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환율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신 총재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의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예금 토큰 활용도 제고 등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화 국제화, 지급 결제 혁신, 거시 건전성 체계가 삼각축을 이루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임 이창용 전 총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경제의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조적 문제는 통화정책 운영의 여건을 이루는 핵심 변수입니다. 경제 구조가 달라지면서 경제 현실과 경제 주체들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커질 경우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 총재가 주재하는 첫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 28일 열릴 전망입니다. 고물가와 고환율,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신 총재가 첫 통화정책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양국 2차 종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59% 내린 49,149.3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63% 내린 7,064.0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9% 내린 24,259.9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 초반대로 떨어지고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이보다 더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가 지난 16일에서 20일 미국 성인 2,5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현지 시간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관의 지난달 19일에서 23일 조사 때의 38%보다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율은 지난달 38%에서 이번 달에는 30%로 전반적인 지지율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회의사당에서 참전용사와 군인가족단체들이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군복을 입은 수십 명이 미 국회의사당 홀을 점거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짚은 이들도 보이죠. 현지 시각 20일 미군 참전용사 단체들과 군인 가족들이 이란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미 국회의사당에 모인 겁니다. 이란 전쟁 끝내라, 또 다른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적힌 검은색 천을 펼쳐 보이는가 하면 전쟁으로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을 추모하는 붉은 튤립도 들었습니다. 또 이들은 전사한 장병들을 상징하는 성조기 접기 의식을 진행하며 미국의 이란 공격은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d they're shifting constantly to justify our presence in the Middle East. And we're not fooled. We as veterans know better. 농성이 이어지자 미 의회는 경찰을 출동시켰습니다. 경찰은 60명 넘는 농성자들의 손을 하나하나 케이블 타이로 결박해 국회의사당 바깥으로 끌고 나갔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을 멈추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온 힘을 다해 전쟁 반대를 외친 참전용사와 그의 가족들. 체포되는 순간에도 구호를 외치는 모습에서 그들의 분노와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성명을 올려 파키스탄으로부터 이란이 통합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 봉쇄는 계속 유지하되 그 외 모든 면에서는 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란 측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에 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발표한 저의를 의심하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계속하면 이란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 직후인 현지 시간 22일 이란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준관영 매체 타스님은 미국의 해상 봉쇄 유지는 적대 행위라면서 봉쇄가 계속되는 한 이란은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면 봉쇄를 무력으로 해제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중동에 재배치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반도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서는 정치적 편의가 앞서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사드 시스템을 옮기지 않았다며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not moved any THAAD systems. So THAAD still remains on the peninsula currently. We are sending munitions. 미군 고위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사드 시스템 반출이 없었다고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탄약 이송을 위해 오산 기지로 사드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소문이 퍼졌고 우려가 실체에 비해 커졌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가 한반도에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미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9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일부를 이란 전쟁이 벌어지는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continue to work to ensure that political expediency doesn't outpace the conditions. We've got to stay focused on the conditions. 이어 조건에 집중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자권 전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선결돼야 할 조건과 역량 마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간접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주한미군 병력과 관련해서는 규모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주둔 병력과 무기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향후 주한미군 규모 감축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중동 전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남중국해에서도 경랑이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주도의 연합훈련에 일본까지 가세하면서 중국이 맞불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형 이지스 구축함 편대가 파도를 가르고 함포는 불을 뿜어댑니다.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잇따라 실탄 훈련을 벌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此次全训考核有效夯实了我舰基础训练水平，正规了训练秩序，提升了综合作战能力。 미국과 필리핀 주도로 벌어지는 발리카탄 훈련의 맞불 무력 시위 성격입니다. 발리카탄은 1998년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한 뒤 중국 견제 목적으로 펼쳐온 연례 연합 훈련입니다. Regardless of the challenges elsewhere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focus on the Indo-Pacific and our ironclad commitment to the Philippines remains unwavering. 특히 이번 훈련엔 미국과 필리핀뿐만 아니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도 참가합니다. 앞서 지난 17일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필 중국이 타이완과 랴오둥 반도를 일본에 뺏긴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과 겹쳤습니다. 발끈한 중국 해군은 일본 요코하테 수로를 가로질러 제1열도선을 뚫고 나갔고 타이완 해협을 거쳐 항모 전단도 출격시켰습니다. 미군의 항모 공백을 파고드는 동시에 살상무기 수출 빗장을 푼 일본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高度警惕日本历史修正主义的伎俩，共同遏制日本新型军国主义的妄动。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계기 미국과 담판을 앞두고 중국도 물러설 수 없는 만큼 남중국해 일대엔 한바탕 경랑이 예보돼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예수상을 망치로 부순 병사와 이를 촬영한 병사를 전투 임무에서 배제하고 30일간 군 교도소 구금형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조사 결과 해당 병사들의 행동은 이스라엘군의 명령과 가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이들 2명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병사 6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거쳐 징계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전 세계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번 사건을 규탄하고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 세계 유대교 지도자 150여 명은 이스라엘군 병사의 예수상 파괴를 규탄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서한에서 이번 사태를 신성 모독이자 유대교 가치에 대한 비열한 배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던 모습과는 달라진 장세 속에서 시장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는데요. 중동발 경제 파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6,400이 이제 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 12포인트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7%나 급등을 했는데 종가가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2월 말에 전쟁 이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종가 기준 장중 최고가를 모두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4월 21일이 새 역사를 기록하는 이정표가 되고 있는데요. 랠리의 원동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끊이지 않고 이제 반도체 랠리, 그리고 외국인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이미 120만 닉스, 120만으로 이제 계속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또 뭐 삼성전자 역시 2% 넘게 올라서 반도체 모멘텀이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어제는 2차 전지주도 좋았어요. 벤츠와 손을 잡은 삼성 SDI가 뭐 20% 넘게 폭등을 하면서 상승장에 불을 지폈는데 앞서 제가 이제 외국인의 기한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난달은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예. 지난달은 중동 리스크 때문에 무조건 팔고 보자. 반도체를 엄청나게 내다 팔던 외국인들 거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40조 원 넘게 국내 지수를 순매도했는데 이달 들어서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거의 6조 원 넘게 6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자 다시 환율이 안정되고 있죠. 1,460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물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일단 종전 협상은 연장을 했는데 시간을 못 박지를 않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요 3대 지수가 0.6% 내외로 빠졌는데 근데 뉴욕 증시도 나쁘지 않았어요. 지난 주말까지 주요 4대 지수 가운데 다우 지수를 제외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대형지수의 S&P 500 지수,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모두 사상체 효과를 갈아치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국제 유가가 좀 오른 게 좀 부담스러운데요. 국제 유가가 오늘도 한 2%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이제 벤치마크 기준인 유가인 이제 브렌트유는 98달러, 그러니까 100달러에 좀 육박하고 있는 건 리스크 요인입니다. 예. 지금처럼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변동성이 가장 큰 걱정인데 오늘만 해도 그 종전 협상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시장의 민감도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해도 그 중동발 이슈에 따라서 충분히 출렁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아마 1주, 2주 전만 하더라도 하루 걸러 매수, 매도, 사이드카. 맞습니다. 선물 지수가 5% 넘게 급등락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2에서 3% 내외 변동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이면에는 어쨌든 휴전이 연장이 되고 종전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건 여기서 또 한번 이제 서로 전쟁, 포성이 오가고 이런 이제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는다면 과거 중동 전쟁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4에서 6주 정도가 지나면 증시는 전쟁이라는 리스크를 제외하고 펀더멘털, 실적으로 이제 이전되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추가 상승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증권사들만이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가 더 난리예요. 외국계 증권사 가운데 이제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목표치를 8,000선까지, 또 JP 모건은 8,500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반도체의 이제 랠리. 지금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러다 보니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에서 뭐 220% 두세 배 이상 이제 점진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런 이익 전망치를 반영한 이제 주가 12개월 선행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의 경우에는 여전히 7% 중반인데 이게 과거의 고점이었을 당시에 10% 고점 대비 10배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여전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은 꼭 이제 시장 변동성이 언제라도 급변동할 수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IB들은 이제 그 코스피의 목표치를 8,000선 안팎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업종의 이익 쏠림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좀 심하게 말해서 착시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반도체가 좋은 거지 한국 증시가 좋은 게 아니다라고 혹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수익률이 상당히 낮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지만 상장사 10곳 가운데 6곳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예. 전쟁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편식 현상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과거에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반도체가 좀 쉬어가면 우리가 이제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이렇게 좀 순환매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독주를 받칠 만한 이제 지원군이 좀 부족한 것이 좀 문제인데요. 현대자동차도 고점 대비 지금 한 23%가량 낮은 수준.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고점 대비 12%나 낮아서 자동차나 이제 이런 바이오와 같은 헬스케어 같은 종목이 이제 동반 상승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좀 어렵다. 반도체가 또 흔들릴 경우 지수 전체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리스크 요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증시는 좋아도 실물 경기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중동발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너지 공급난 때문에 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소비는 위축될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K자형 양극화의 대표적인 이제 표본인데 증시는 좋은데 증시도 보면 반도체만 K자형 위쪽에 있을 뿐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나 내수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수출도 반도체만 좋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착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에너지말 이제 공급망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생활에도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직접 필요로 하는 종량제 봉투라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재료 원재료인 나프타의 수급이 막히다 보니까 이런 가공식품 그리고 이제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가장 이제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기름값입니다. 이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지난 주말부터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고요. 예. 서울 지역은 뭐 이미 1,900원대는 찾아보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호르무즈 해협을 비켜간 우회한 홍해를 통한 이제 이 선박들 유조선이 이제 한두 척씩 다음 달 이제 차례대로 입항하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한 나프타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원유를 수입해서 그 부산물로 나프타와 각종 이제 이 산업에 이제 원유를 정제해서 파는 이 중간재를 좀 팔아야 되는데 예. 지금 이게 지금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내수로 돌리다 보니 오히려 해외를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업종은 직격탄입니다. 여천 NCC부터 시작을 해서 롯데케미칼, LG화학까지도 공장 가동을 100%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항공유 가격이 많이 뛰니까 국제선 일부 노선을 감축 운행하거나 예. 그리고 이제 항공사, 특히 저가 항공사의 경우는 무급 휴직을 신청할 정도로 내수가 좋지 않다. 자, 이런 것들이 아마 중동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된다면 이제 오히려 이제 K자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예. 장기화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그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그래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려요. 왜냐하면 OECD는 이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7%까지 낮췄지만 IMF 시각은 좀 다릅니다. 예. 종전 전망 그대로 세계 경제는 위축이 되겠지만 한국은 지금 AI발 이제 모멘텀으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1.9%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전쟁이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저성장 속 물가만 오르는 에세 공포를 우려했었는데 근데 지금 에세 공포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이 금융시장의 화랑이 조금은 내수로 그리고 소비 진작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배려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IMF 언급을 하셨는데 어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IMF가 한국의 부채 문제를 지적한 데에 대해서 전망이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반박 논리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사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양측 모두. IMF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재정 적자 대비 GDP 규모로는 50% 중반 아래이기 때문에 높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증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론 박홍근 장관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IMF는 주로 이제 장기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복지 지출의 증가를 반영해서 부채 증가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나 정부는 실제 현 정부의 정책 대응과 또 성장률, 세수 확보 등을 감안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자체가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예. OECD 38개 국가 가운데 한국과 튀르기예 2개 국가만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하지 않았어요. 이 재정 준칙이라는 게 뭐냐? 일단 그 국가 채무 비율을 적어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되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빚을 내서 하는 건 GDP 3% 이내로 관리해야 되고 만에 하나 올해처럼 뭐 반도체라든가 증권거래소가 많이 거쳤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를 국가 부채를 먼저 갚으라라는 건데요. 아마 지금 뭐 정부의 이제 이 재정준칙안이 이제 국회에 계류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아마 법안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게 이게 또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처럼 이 속도로 계속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면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60%가 넘어갑니다. 이 60%는 국제 신용평가사가 국가 신용 등급을 이제 저울질하는 이게 정말 이 나라의 이제 펀더멘털이 괜찮나 부채 증가 속도가 이제 괜찮은지 여부를 가늠해보는 한 번쯤 재고해보는 그 기준선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빠르게 이 재정준칙, 재정적자 폭을 좀 줄이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 화면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은 파란불이 좀 켜져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수치가 잠시 뒤면 제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불발되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감에 휩싸인 상황이죠.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 유가도 급등해서 브렌트유가 다시 $100 선에 지금 도달한 상황인데 어제 최고가를 경신한 우리 증시가 오늘 주춤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수치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6,39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6,400선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요. 1,17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피가 먼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11원 오른 1,479.5원에 개장했는데 유가가 오른 만큼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야간 거래에서도 1,48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당분간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전체적인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앞서서 들어오기 전에 전약 후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뭐 중동 리스크가 이제 불확실하다라는 것, 국제 유가가 좀 올랐다라는 것은 좀 부담 요인이긴 하지만 시장의 에너지가 워낙 강합니다. 위로 끌어올리려는.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어제도 사실은 개인은 차익 실현 했지만 외국인이 거의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물량 가운데는 사실 개인 물량이 있어요. 금융 투자로 잡히고는 ETF 물량.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를 직접 사기는 부담스러우니 관련 ETF로 계속해서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지금 개장하자마자 6,400선을 찍고 지금 뭐 상승폭은 다소 지금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이제 미국 증시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와 S&P 500 미니 선물 지수가 0.5% 내로 반등하고 있거든요. 시한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한번 전쟁이 아니라 휴전을 위한 이제 어떤 시간, 타이밍의 문제일 뿐 결국 협상 타결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오르면 계속 사상 최고가입니다. 나날이. 근데 이제 환율이 좀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개장주 수급을 보게 되면 여전히 오늘은 좀 어제와는 달리 개인들이 1,000억 원 넘게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히려 소폭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이제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삼성전자가 강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122만 원 정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SK스퀘어 같은 종목군들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그 기대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물연대 집회 도중 조합원 3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물류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군요. 네, 경남경찰청은 비조합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10시 반쯤 경남 진주시 정천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을 몰다 조합원들을 치어 3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물류센터를 빠져나가는 물류 차량을 막다가 전남본부 소속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던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노조원들이 옆에 있고 혼란스러워 멈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빠져나갈 생각으로 차를 계속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날 화물연대 차량을 몰아 경찰 바리게이트 쪽으로 돌진해 경찰 기동대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또 다른 조합원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9일 밤 집회 도중 흉기로 자해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조합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편의점 CU의 상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상품 진열대가 비어가고 들어왔던 손님들이 발길을 돌려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점주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상품을 싣고 내리는 작업 공간을 화물차들이 가로막았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편의점 CU로 상품을 배송해주는 물류센터를 점거한 겁니다. 물류 차질을 빚은 지 벌써 보름째.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편의점은 사흘 만에 겨우 빈 매대를 채웠습니다. 이거 안성 센터에서 와야 되는데 이거 세종 갔어. 그럼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지연이 돼버리지. 물건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발주대로도 안 들어오고. 용인에 있는 또 다른 편의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편의점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이 있어야 할 매대 곳곳이 비어있고 신선식품은 사흘 전 들어온 물량이 마지막입니다. 상품이 찔끔찔끔 들어오다 보니 곧바로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편의점은 하루 평균 매출이 10% 넘게 줄었습니다. 그렇죠. 경쟁업체가 여기 이제 한 3군데 되는데 우리 회사만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좀 예외사항이 있는데 막 손님 반응은 뭐 시무룩해요. 없구나 하고 가버려요. 경상권과 전라권 지역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주말부터는 상품 공급이 아예 끊긴 곳도 있는데 당장 다음 달 생계를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뭐 매출이 10% 20% 줄었다가 아니라 그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예 매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건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가 없었잖아요. 고정비는 그대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죠. 전국의 CU 점포 18,800개 가운데 직영점 190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 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가맹점으로 운영됩니다. 물류 차질이 길어질수록 애꿎은 점주들의 한숨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이 전 장관 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되는데 이 전 장관도 직접 30분 정도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은 황사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밤사이 인천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했는데요. 이들 지역도 점차 농도가 옅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와 제주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전남과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점차 그 밖에 남부로 확대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 최대 80mm, 남해안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낮까지 충청과 경북에도 약한 빗방울이 스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과 전주 18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고 주 후반까지 기온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크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